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핵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이슈가 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학계 등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탈핵 측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가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저희 단호박 토크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가뜩이나 바쁜데 더 바빠지신 녹색당의 탈핵특별위원장 이유진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제가 대본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저희가 3부로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 1부는 최근에 그 광화문 1번가 거기서 지금 뜨겁게 탈핵 이슈가 지금 공론화가 되어서 국민 대토론이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4가지 쟁점을 다루고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3부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가지 쟁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네. 굉장히 탈핵과 탄핵 쪽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올라와 있던데요. 네. 예, 첫 번째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광화문 1번가에는 원전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전 세계 580여 개 원전 중에서 지난 50년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없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도 지진이 아닌 쓰나미가 쓰나미로 인한 침수였다. 예, 그리고 당시 진앙에서 더 가까웠던 오가나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걸 근거로 잡고 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자력계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노형이 달라서 일본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한국은 안 난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사고는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일본 같은 상황, 후쿠시마 같은 상황이 안 나려면은 원자력계, 핵산업계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전력 상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핵발전소에서 전기가 끊길 일들은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작업자의 실수가 있을 거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송전탑이 무너져서 전력선이 안 되는 데다가 비상발전기가 고장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고 안전을 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누구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그렇게 지진이 심한 나라가 핵발전소 54개, 54개나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핵산업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지진에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안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핵발전소를 만들고 싶으면은 우리 일본 거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핵발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죠. 지금 일본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고 있죠?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 지금 일본의 그 끔찍한 핵 재앙에 대해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나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산업계, 한국의 핵산업계 교수, 그리고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일본 같은 상황이 안 되려면은 겸손해져라. 안전을 맹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오늘 핵심으로 이렇게 제가 저희 정리하려고. 이런 훌륭한 네. 게스트는 저희가 지금 게스트 사상 처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이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네. 그래도 핵발전소가 뭐 안전하지 않는가, 그래도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또 얘기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핵사고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궁금하기도 사실 하고, 네. 예, 그리고 국내 원전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뭐 사고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지진의 위험은 없는가? 지난번에 한반도 최대 지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쵸. 네. 저는 뭐 확률 계산해 드릴 수 있는데요. 확률 알아서 뭐 할까 싶어요. 확률이 낮으면 지을 겁니까?
핵발전소 문제는 확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고의 이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전체의 운명 자체가 바뀌는 정도라면은 그건 안전의 문제로 하루빨리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장 사고는 녹색당 2012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후쿠시마 이후에. 네. 2012년도에 제가 출마를 했죠. 우리 그때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즈음에서 고리 1호기 이 전력 차단돼서 정말 후쿠시마 상황처럼 이 외부 전력 끊기고 네. 비상 발전기도 가동하지 않으면서 원자로 내부 온도가 올라갔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이 고리 1호기 내부에서 은폐가 됐던 거죠. 그게 알려진 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핵발전소 주변의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번 사고 너무 위험했지 이렇게 했는데 그 옆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은 분이 관련한 시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리 1호기의 전원 차단 사건이 알려졌어요. 크고 작은 고장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그게 은폐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영광 한빛 원전 경납 건물에 방호벽에 구멍이 뚫린 이런 사건들이 지금 그쵸. 예. 지금 경납 건물이면 원자로를 싸고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중요한 건물인데 철판 부식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외벽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 그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셔서 오늘 청와대하고 국회에 이 항의 서한도 전달하고 집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 관련한 안전 관리 매우 부실하고 그리고 취약하다. 네.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핵발전 관련한 비리 어마어마했죠. 몇백 명이 그 비리로 줄줄이 다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핵발전 안전 절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미 생각합니다.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그쵸. 그걸 은폐해왔다. 그렇죠.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지난해 이 경주 5.8 지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죠. 거기가 단층이 지금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그쵸. 것들이 그 밑에 활성 단층 지역에 핵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었죠. 거기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도 있고 그리고 지진의 강도가 앞으로 어떻게 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새로 짓는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7.0 정도의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5.8이었잖아요. 규모가 더 큰 지진이 온다면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 짓는 원전이 핵발전소가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낡은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것은 네. 굉장히 취약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성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인데 네. 여기 제가 보면은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원전 단가보다 저렴한 발전 단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1kW 이거 1kWh가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킬로와트시. 킬로와트. 예, 킬로와트시. 1킬로와트시. 제가 잘 모릅니다. 원전은 53원, 석탄은 66원, LNG는 185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 건설 및 수면 연장을 중단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여기에 원전 매몰 비용을 더하면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경제성 얘기하는데요. 보면은 핵발전은 지금 쌀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핵발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처분 비용, 그리고 핵발전소 해체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결국 그 비용은 누가 낼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고리 1호기가 6월 19일 날 폐쇄됐잖아요. 그러면은 고리 1호기의 해체 비용, 폐기물 비용 도대체 얼마이고 누가 내냐. 우리가 고리 1호기 해체했습니다라고 기념 행사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제부터 비용이 시작이 되는 아.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한 6천억 정도 든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핵발전소 한 개 해체하는데 1조가 넘게 듭니다. 아.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10만 년짜리 보관 장소를 찾아야 돼요. 짓는 것은 또 까마득한 일인데 도대체 10만 년짜리 핵폐기물 처분장을 우리 지역에 지으세요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 저는 고리 1호기 전기를 예. 잘 썼거든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나 태어나는 사람들은 고리 1호기 전기 쓰지도 않은 채 그 비용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핵발전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사람들은 싼 전기라고 하면서 펑펑 쓰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대들에게 완전 떠넘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 비용에 예. 사회적 비용, 환경적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거 다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해서 예. 이제 핵발전소에 특히 전기를 만들 때 에너지 원별로 사회 환경적 비용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2022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5년 뒤만 돼도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 원전이 메가와트 시당 92달러인데 풍력이 64달러 그리고 태양광이 85달러로 나옵니다. 실제 풍력 발전은 지금 석탄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핵발전 비용은 비싸질 일만 남았고 태양광 풍력은 싸질 일만 남았어요. 우리 독일의 이 녹색당 호엔 의원이라고 아주 독일 탈핵 에너지 전환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지난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2000년도에 탈핵 선언을 하고 그 지난 17년 동안 핵발전소 석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늘리는 17년간의 여정을 해왔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17년 전에 태양광 풍력 진짜 얼마 비쌌겠냐고. 엄청 비쌌을 텐데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독일의 전체 전력 중에 재생가능 에너지가 33%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한국의 녹색당원들에게 우리가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 다 떨어뜨려 놨으니 이제 이렇게 싸니 한국은 부담 없이 탈핵과 에너지 전환할 수 있다. 지금 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핵발전이 비싸질 일만 남았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훨씬 더 싸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그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네. 이분 의원인가요? 그분이 네. 이제 그 자료를 받았는데 97조 정도가 들더라고요. 오. 예, 원전 해체부터 네. 고준위 핵폐기물 이런 거 처리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경제성이 있다는 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줄줄이 우리나라 핵발전이 노후도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줄줄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발전소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세 번째 쟁점은 전기요금이 오를까? 네. 예. 그래서 반대하는 측에서 또 요점이 뭐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말도 되게 어렵네요. 초안은 믿을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 전기 차량을 비롯한 전력 사용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2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학자들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은 비용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열처리 업체처럼 뭐 전력 사용이 많은 업체들도 그렇고 예, 또 한국의 싼 전기요금을 보고 국내 공장을 세운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요금에 대한 전망은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시나리오이고 또 국가의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 있어서 핵발전이 약 30%, 석탄이 40%, 가스가 한 22% 정도가 돼요. 재생가능 에너지는 막 1에서 2%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구입해주는 단가로 치면은
핵발전이 제일 싸요. 그래서 전기요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 정부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전기요금에 대한 제값 그리고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왜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향이 덜한 가스가 왜 세금이 더 높고 비싸냐. 그러면은 현재 쓰고 있는 양 안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가스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용은 세금 같은 것들을 낮춰줘서 비용을 낮춰주고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세금도 안 내고 그 제대로 된 비용이 전가가 안 됐으니까 핵발전과 석탄의 비중은 높여주고 이렇게 조정하면은 전체 전기요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전환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세제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제대로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한국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일부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으로 겁을 줍니다. 아이 봐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 그럼 우리 탈핵 못하겠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과 정책을 통해서 논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으로 겁을 주는 방식, 이 방식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전기와 에너지는 에너지 기본권으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값싸게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요금을 상승하는 것이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기요금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해지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 건지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감수할 건지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요금 생명보다 소중한 전기는 없다. 그리고 이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싼 전기요금을 보고 들어왔던 외국 기업들이 나간다. 그 싼 전기요금에 밀양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값싼 전기요금. 값싼 전기요금이 좋은 것이 아닌 게 누군가의 밀양에 그리고 영덕이나 아니면 삼척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지역 주민들 그리고 현재 있는 4개 지역에 수많은 고통을 주면서 싸게 만들어내서 그걸 해외의 가소비 산업체에게 공급한다? 저는 이것 때문에 탈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전기 안에 눈물도 들어가 있고 시민들의 고통도 들어 있고 불공평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국의 값싼 전기를 보고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정책 자체가 시민들을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불평등한 세계로 몰아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기 많이 쓰는 외국 기업들 안 들어와도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쟁점인데요. 탈원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갑작스런 탈원전이 전력 수급을 위협하는데 그 이유가 정부의 그 탈원전 속도전으로 부작용이 따를까 우려가 된다 하면서 그런 갑작스런 원전 건설 중단 및 폐쇄는 전력 수급 불안정성을 초래해서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제일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보면 탈핵의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탈핵 로드맵 2079입니다. 2079. 2079년도 이 현 정부의 탈핵 시점이 2079년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탈핵을 하려면은 탈핵 선언 이후로는 어떤 핵발전소도 추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멋지게 탈핵 선언을 했는데 신고리 4, 5기가 돌아가. 신한울 1, 2, 5기가 돌아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당은 현재 이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모두 중단을 하는 게 탈핵에 맞는 거고 또 동시에 월성 1, 2, 3, 4 우리 거기 월성 그 지진 지역에 가동 중인 노후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탈핵을 네.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5, 6호기를 가지고 공론화를 하죠. 저는 이 공론화가 어떻게 논의가 되는가에 따라서 예. 저희가 더 큰 목소리로 예. 이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도, 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지은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기로 중단하는 결정도 했죠. 그건 98%, 예, 가져온 대만 같은 경우,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핵발전의 위험,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면은 이 여세를 몰아서 모든 핵발전소 건설 중인 걸 중단하고 조기 폐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부를 좀 정리하고 이제 네. 2부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2부에서는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네. 핵노답 시리즈라는 것들을 요즘에 녹색당하고 오마이뉴스에서 네.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쵸. 간단하게 네.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 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는 첫 핵노답, 번째, 핵노답, 예, 핵노답 그래서 시리즈를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저희 매일 한 개씩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아. 13회가 기록이 됐고요. 매일. 첫 번째 그래서 볼까요? 네, 예. 조선일보는 핵발전 여전히 대세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1996년이 핵발전이 역대 최대로 전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역할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비중이 17.6%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낮아져서 2015년에는 10.7%. 예. 전체 전력 생산 대비 핵발전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비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생산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핵발전은 체르노빌 이후로 한번 꺾었고 후쿠시마 이후로 또 꺾이고. 훅 꺾이면서 이제는 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양 산업이다. 사양 산업이다. 핵발전을 지으려고 하는 국가들, 실제로 또 짓고 있는 국가들은 네. 주로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한국도 네, 있었죠. 네. 그다음 러시아라든지 동구권의 일부 국가 정도이고 네.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핵발전소 짓는 거 중단 결정도 내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건설 공기가 늘어나고 네. 건설 공기가 늘어나니까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니까 오히려 포기되어지는 핵발전소 건설이 더 많습니다. 뻥이었네요. 그렇죠, 예, 뻥이죠. 예. 네. 다음 거 한번 봐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 클릭 동의합니다. 클릭 많았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가 열일하고 계십니다. 그 600조 시장 걷어찬 문재인표 탈원전이라고 했습니다. 탈핵하면 600조가 날아간다. 그쵸. 이 600조가 사실은 전 세계에 지어질 핵발전소 개수 곱하기 건설비 해가지고 이것 자체도 600조 부풀려진 건데요. 이 시장이 다 우리 겁니까? 아니, 무슨 네. 헛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시장이 우리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160개인데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러시아, 인도, 미국, 영국, 일본, 폴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에 우리가 핵발전소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00조 시장은 애초부터 우리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발전소는 국내용입니다.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은 2009년도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수출했다고 난리 났지만 네.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핵발전 수출 목표를 80기로 잡았어요. 80기. 네. 자, 그 중에 2009년 이후에 전무합니다. 한 개는 없었어요? 없죠.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저희가 하나도 수출한 적이 없죠. 그렇게 치면 핵발전 산업은 사양 산업. 최근에 도시바, 웨스팅하우스 다 타산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양 산업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짓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수출할
시장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 2009년 이후에 실적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핵발전 이 600조 시장을 걷어찼다라는 것은 완전 뻥이다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뻥이었군요. 네. 예.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예. 네. 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님. 네.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방사능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해일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돼서 사람이 못 사는 거지. 이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자연방사능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래서 우리 팩트 체크 팀이 예. 일본 후쿠시마 현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km 반경 피난 지역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피난 지시 면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 때문에 20km 밖이라도 지금 방사능 농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서울 면적의 5분의 3 상상해 보십시오. 넓네요. 그 정도가 돌아와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피난인이 79,446명입니다. 자, 이런데 어떻게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팩트 자체로도 잘못한 겁니다. 좀 살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네. 살 생각 있는지 이거 원래 이게 맞아 이렇게 기분이 네. 이게 아까 전기요금 폭탄 얘기죠. 연간 31만 원 오른다. 이 전기요금에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이런 거 이렇게 네.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퉁쳐서 한 거고요. 산업용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쵸. 이런 걸 가정용화 다 짬뽕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평균 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26,000원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전기요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발전 단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전력 사용량, 설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아까 전력 수급 기본계획 예. 있죠. 그래서 7차 예측치보다 8차 예측치가 한 10% 정도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예측치가. 10%면 굉장히 높고. 그쵸. 그게 핵발전소로 치면은 뭐 13. 그러니까 10% 낮아지니까 10기가 핵발전소 한 10기 정도가 10기 빠지는 정도. 거예요. 예. 그랬더니 동아일보가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수요 예측도 달라졌다. 이거 도시에 껴맞췄다. 그거 껴맞췄다. 그런데 이미 7차 계획을 할 때 네. 산업부가 이만큼을 얘기했고 환경부는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오히려 환경부 수치와 좀 가깝네요. 그쵸.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필요한 필요한 전력량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라고 하면서 이 원전 12기 분량 차이 나는 요렇게도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서 토론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부가 결정하면 산업부가 만들어내고 그게 그냥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온 8차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전력 수요가 아니라 7차 갈 당시에 너무 과대했다. 거품을 걷어낸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팩트 체크를 하다가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 탈핵특위위원장 강원주님께서 한수원에 조목조목 정보 공개를 요청하셔가지고 도대체 올해 광복이 어디에 썼냐, 얼마나 썼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네. 봤더니 방송 광고비가 2016년 1년 동안에 43억을 썼는데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단 3개월 만에 36억을 쓴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4%. 완전 몰아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상반기 한수원 언론 홍보비 1위에서 5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네. 자,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까 그 뽑아오신 걸 보니까 조선일보가 많이 등장했는데. 그쵸. 중앙도 있고 동아도 많이 결국 등장합니다. 언론 홍보비를 많이 받은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지는 가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비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오마이와 녹색당이 여러분의 성원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100회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한번 대안을 좀 한번 네. 해보는 시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요즘에 탈핵에 대한 또 반대에 대한 그런 언론이 뜨거워지고 국민 관심도 높아졌는데 네. 이거 짧게 한번 쟁점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지. 네, 신고리 오리고기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 노동자들 일자리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생명보다 소중한 전기가 없다. 네. 이런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리 오리고기는 단순히 핵발전소를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를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값싸게 전기 펑펑 쓰는 사회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거냐. 그 둘 사이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당도 최선을 다해서 임할 거고, 또 당원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토론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깊어져야지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 개의 원전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죠. 그것들 이후에 다른 원전 정책에도 어떠한 신호를 줄 것이고 결국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네. 예. 되게 중요한 그런 공론화 작업이네요. 네.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 녹색당에서는 탈핵을 2030년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시나리오를 잡아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핵심은 주시면은 수요 관리입니다. 지금 뭐 한국은 앞으로 우리 전기 얼마만큼 쓸 거야 라고 예측하고 그 예측치에 맞게 핵발전이나 아니면 태양광 풍력 아니면 석탄 이런 설비를 공급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녹색당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에너지 소비를 2030년만 이만큼 줄일 거야. 그러니까 총 소비 총량을 줄이는 사회를 상정하고 그 속에서 조합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와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고 중간 단계로서 가스 역할을 브릿지로 해서 에너지 전환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보면은 이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핵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발전소를 짓는 것만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녹색당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도 에너지 효율적으로 짓고 모든 산업 설비에 에너지 효율 시설들이 들어가고 지붕에 태양광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역 안에서 전력 자립률과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발전소 건설에만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수요 관리와 재생 가능 에너지와 그 에너지 서비스를 지역형으로 공급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 그냥 태양광 대신 핵발전 대신에 태양광 늘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회로 효율적으로 쓰는 사회로 에너지에 대한 생각과 이 철학이 달라지는 사회로 바꾸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가? 우리가 좀 전기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건가? 약간 불편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우리 영역이 산업별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상업도 있고 가정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뜨거운 폭염에 에어컨 키지 마세요가 아니라 적정 온도의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곳에서 새는 에너지들이 많은데 그걸 두고 오로지 정말 작은
국민들의 절약과 동참 이런 것들만 요구를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크게 보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게 산업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상업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 이제 가정 전환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계산하거나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 네. 그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시민도 있고 우리 당원들도 계시고요. 네, 한국 사회가 에너지 문제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언론을 틀면 핵발전소 얘기가 나오고 석탄 얘기가 나오고 기후변화 얘기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에너지 문제를 같이 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만들고 싶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으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촛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뛰어들어야지 세상이 바뀐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번도 이 5, 6호기부터 시작해서 탈핵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뛰어드는 당원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토론하고 알리고 핵노답 많이 알려주시고요. 사실들을 좀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좀 잘 하면 좋겠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로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위험을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자력계가 감춰왔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왔던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위험을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할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호박 토크 탈핵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